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은 공복을 알리는 신호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잠시 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이때야말로 생명력 유전자 중의 하나인 시루트인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전자가 발현될 때 나는 몸 전체를 스캔하여 망가진 곳을 회복시키고 젊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일 1식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구모 요시노리 1955년 대대로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본 성형외과 선구자인 나구모 요시와이다.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을 졸업 후 도쿄 여자의과대학에서 성형외과를, 암연구회 부속병원 외과에서 암 치료를 공부했다. 그 후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제1외과 유선외래 의장을 거쳐 유방 전문 나구모 클리닉을 개업했다. 그는 여성에게 소중한 가슴의 미용과 건강, 기능을 평생 지킨다는 것을 모토로 하여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의 병원의 총원장으로서 암수술과 유방수술에 열정을 쏟고 있다. 프롤로그. 공복이 되면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 공복이 인체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복이 몸에 좋다고? 말도 안 돼. 굶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라는 반응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의사 입장에서 또 내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러한 의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영양을 계속 섭취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면 세포 차원에서 몸에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내가 지금처럼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게 된 것은 30대에 심각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갑자기 늘어난 스트레스 탓으로 폭식을 하게 되어 순식간에 체중이 크게 늘어났다. 쉴 새 없이 음식물을 입에 달고 산 결과였다. 부정맥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져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맥으로 인해 심장 내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서 혈전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혈전이 뇌로 전해지면 뇌색전, 폐로 전해지면 폐색전이 되어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이를 계기로 필사적으로 다양한 건강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육식을 끊고 채소 중심의 식생활로 바꾸자 그토록 심하던 변비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게다가 육식을 끊자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도 사라졌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나 비만인 사람은 피지에 지방 성분이 많은데 그것이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면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식생활을 시작한 뒤 10년 동안 내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62kg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부가 탱탱해졌고 정밀 종합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26살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루 한 끼 식생활이 정말로 건강에 괜찮은 걸까? 다른 사람에게 권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를 불식시켜 준 것이 최근에 발견된 연명 유전자였다.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식사량을 40% 줄이면 수명이 1.5배 늘어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량을 줄인 동물은 훨씬 더 생기가 넘쳤고 털에 윤기가 흘렀고 외관이 젊고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한 끼 식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독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 믿어왔던 상식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즐기면서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생명력 유전자를 얻었다. 요즘은 하루 3끼를 먹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구상의 17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이 3끼를 배불리게 먹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않는 최근의 일이다. 인류 역사는 기아와 투쟁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인류 존망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따라서 굶주림과 추위, 감염에 처했을 때야말로 살아갈 힘을 내는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력의 근원이 바로 인류가 위기를 뛰어넘음으로써 획득해온 생명력 유전자이다. 생명력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다. 기아를 극복하는 기아 유전자, 기아 상태에서도 살아남는 연명 유전자, 감염을 이겨내는 면역 유전자, 암과 싸우는 항암 유전자, 노화와 병을 치유하는 수복 유전자 등 우리 몸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유전자가 있다. 다만 불편한 것은 굶주림이나 추위에 내몰리지 않으면 생명력 유전자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포식 상태에서는 오히려 신체를 노화시키고 출산율을 낮추며 면역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기아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선조들은 적은 식량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유전자를 획득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 유전자를 구성하는 유전자 중의 하나인 기아 유전자이다. 겨우 식량을 손에 넣었지만 다음에 언제 또 식량을 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조그만 식량을 섭취해도 즉시 지방으로 몸에 축적할 수 있는 체질을 획득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몸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 선조들은 기아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소량의 식사로도 살이 찌는 체질은 인류가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먹는 것을 지방으로 바꿔서 효과적으로 몸 안에서 보존하는 기아 유전자는 그 기능을 가리켜 검약 유전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먹은 만큼 내장 지방에 축적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류는 17만 년 이상 생존할 수 있었다.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루트인 유전자. 기아 유전자는 소량의 식사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말하자면 에너지 절약 유전자인 것이다. 이 유전자와 함께 인류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중요한 유전자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장수 유전자로 정식 명칭은 시루트인 유전자이다. 다양한 실험 결과로부터 생명이 기아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몸속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한 결과 발견한 것이 시루트인 유전자이다. 한층 더 조사한 결과 이 유전자는 공복 상태에 있을 때
50조 개에 달하는 인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모두 스캔하여 손상되거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수명뿐만 아니라 노화와 병을 동시에 막아주는 기능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르토인 유전자의 발현으로 인류는 지금껏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생명을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생명력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기아 상태일 때만 발현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인 하루 한 끼 식생활 건강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건강의 비결은 배가 조금 덜 차게 먹는 것이라고 하여 배부르게 먹는 것을 경계해왔다. 그 이유는 그런 유전자들이 확실히 발현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가지라는 뜻이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배가 부른 사자는 토끼가 눈앞에 지나가도 절대로 덮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아침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밥을 먹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매일 3끼씩 배부르게 먹는 것이 정말로 몸에 좋을까? 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활동하는 생명력 유전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포식이나 잘못된 식생활 탓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4대 질환 모두 식생활, 과식으로 인한 비만과 편식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었어도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 특히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부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몸.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인류는 굶주림과 추위로 대표되는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며 생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긴 진화의 과정 속에 생명력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 즉 우리 몸속에서는 굶주림과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인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항상 최적화하도록 진화해 왔다. 이런 인류의 적응력과 환경에 최적화된 인체는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생명력 유전자로 말하자면 굶주림과 추위에 내몰릴 때일수록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즉 기아 상태일 때는 적은 양의 에너지 소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검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현대인들도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런데 불편하게도 최적화된 유전자는 어떤 조건으로 한번 설정되면 환경이 변해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다시 몇만 년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굶주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적응력을 발휘하는 힘을 획득했지만 급격한 포식 상태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것이다. 우리 인체는 굶주림에 강하지만 배부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17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내온 생존의 싸움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100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라. 위험에 닥치면 뇌세포도 활성화된다. 뇌세포는 하루에 100만 개씩 소멸된다고 한다. 이런 기세로 계속 죽어가면 언젠가는 뇌세포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뇌세포는 수백억 개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뇌세포는 전체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매일 100만 개씩 소멸되어도 뇌 전체로 보면 고작 몇만 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그렇다고 해도 뇌세포가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면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장기 기억과 공간 개념,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인 해마에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연락망인 시냅스라는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건강관리에 힘을 쓰지 않으면 뇌세포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뇌세포는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 걸까? 바로 굶주림과 추위에 처했을 때이다. 굶주림과 추위는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인류의 생명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증명된다. 정말로 인간의 잠재력인 무한한 능력은 놀라울 따름이다. 추우면 왜 몸이 떨리는 걸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몸은 소량의 음식만 섭취해도 지방으로 축적되도록 진화했다. 지방에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으며 여성은 피하 지방형, 남성은 내장 지방형이다. 여기서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다. 인간에게 피하 지방이란 살색의 속옷과도 같다. 그 일부는 에너지원이 되지만 최대 기능은 체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게끔 하는 단열 효과이다. 한편 추울 때는 몸이 덜덜 떨리는데 이는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는 당분을 태워 열을 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분은 장작 난로와 같아서 연소 효율이 나쁘다. 1g을 연소시켜도 고작 4kcal 밖에 열을 내지 못한다. 게다가 저혈당이 되기 때문에 배도 고파진다. 빙하시대를 상상해보자. 인류 역사 속에 대부분의 경우 굶주림과 추위는 동시에 찾아왔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환경에 추위에 덜덜 떨면서 공복인 상태로 몇 날 며칠을 지내야 했다. 그때 그대로 인류가 멸망했다면 17만 년이나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면에 들어가는 동물이나 아기는 좀 더 연소 효율이 좋은 발열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다. 지방은 등유나 가솔린같이 효율이 좋아 1g을 연소시키면 9k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다. 즉, 굶주림과 추위가 닥치는 비상 상황에 지방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체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섭취해도 즉시 내장 지방으로 비축하도록 되어 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인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체내 내장 지방을 비축해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추위가 찾아오면 체내의 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울리는 것을 즐겨라. 나는 아침을 먹는 일이 거의 없다. 전날 밤에 다 소화시키지 못한 식사나 혈액 속에 남아있는 알코올이나 내장 지방을 소비함으로써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 물이나 차도 마시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질이라는 공간에 지나치게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난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은 공복을 알리는 신호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잠시 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이때야말로 생명력 유전자 중의 하나인 시루트인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전자가 발현될 때 나는 몸 전체를 스캔하여 망가진 곳을 회복시키고 젊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상하려고 한다. 이처럼 공복 상태를 즐긴 다음 이제 저녁 식사를 할까 하며 식탁에 앉는다. 나에게 하루 중 유일한 식사 시간이다. 그런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때
하루치 식사를 만회하려고 절대로 개걸스럽게 먹지는 않는다. 기아 상태에 처했을 때 검약 유전자가 활발히 활동하여 영양 효율이 무척 좋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소량의 식사만으로 충분히 내장 지방이 붙어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낮 동안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이 마르면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 즉,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수명을 줄인다. 케이크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데워져서 졸음이 오는데 그 이유는 혈당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설탕이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담배의 해로움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탕이 담배와 필적할 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치는 대개 140mg/dL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는 담배를 4개 피웠을 때와 같은 정도로 혈관 안쪽의 세포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당이 가진 독성을 당독성이라 부른다. 당독성은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을 늘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상승시킨다.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폐경 후의 여성들에게 유방암이나 자궁체암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인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는 육류나 유제품,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디저트를 우리보다 5배나 더 섭취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유방암 발생률도 5배, 전립선암 걸릴 확률도 5배나 높다. 그만큼 단 음식은 주의를 해야 한다. 혈당치를 급격히 상승시켜서 몸을 망가뜨리는 설탕 섭취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체는 고혈당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한다. 즉, 아무리 단 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획득하려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혈당은 먼저 췌장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감행한다. 췌장에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베타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서 세포에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다. 인슐린이 계속 작용하면 혈당치가 내려가는 대신 내장 지방이 점점 쌓여 살이 찐다. 이를 막기 위해 베타세포는 파괴하여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다음 표적은 포식기관이다.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이 좋으면 점점 더 먹게 되고 살이 찐다. 이 때문에 포식기관을 공격해서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눈의 망막이다. 망막을 파괴해서 실명하게 만들면 먹이를 찾지 못한다. 다음은 신장이다. 신장을 파괴하면 당이 계속 소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없다. 마지막은 다리다. 다리의 혈관을 파괴해서 다리를 썩게 만들면 사냥감을 쫓을 수 없게 되어 살이 빠진다. 당 독성은 이처럼 단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도록 하려는 인체의 방어 반응인 것이다. 칼슘은 걷기로 보충한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칼슘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간 우주선에서 생활하는 우주 비행사들도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나 많은 칼슘을 섭취하지만 지구로 귀환했을 때는 골다공증이 발생해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 뼈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보통 사람보다 2배로 많이 걸을 것을 권장한다. 중력에 의해 뼈에 부하를 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뼛속의 칼슘 양은 점점 늘어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칼슘이 줄어드는 것은 왜일까?
애초부터 뼈라는 것은 칼슘을 축적해두는 은행과도 같다. 만약 혈액 속에 칼슘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뼈에서 그것을 보충한다. 혈액 속의 칼슘이 병적인 상태에서 계속 줄어들면 뼈 속의 칼슘이 혈액 쪽에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가능한 뼈 속의 칼슘이든 혈액 속의 칼슘이든 모두 균형을 잡고 일정한 수치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약해졌다면 가장 큰 원인은 걷기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자가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걷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칼슘은 더욱 결핍되고 무릎이나 허리에는 통증이 찾아온다. 통증 때문에 점점 더 걷지 않게 되면 결국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뼈는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않는다. 급격히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과격한 운동은 몸에 백해무익하다. 운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암이란 세포가 무한대로 분열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이다. 하지만 심장은 어렸을 때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심장은 종말 분열 세포라고도 한다. 그래서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에 심장세포가 한번 손상되면 세포 분열로 보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세포를 보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심장이 종말 분열 세포로 된 장기라는 것은 일생 동안 뛰는 심장 박동수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동물은 평생 20억 회로 정해져 있다. 1분에 50번 박동한다고 했을 때 80세가 되면 멈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수하고 싶으면 평소에 과도하게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심장에 쓸데없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은 스포츠 심장이라 일컬으며 평소에 맥박수가 적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심장 박동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비만 탈출을 결심하고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면 심장이 갑자기 멎는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장이 정지하지 않더라도 평생 뛸 심장 박동수를 미리 다 소진해 버리는 것이다. 평소에 자주 운동을 하는 사람은 180에서 나이를 뺀 숫자가 안정 범위의 심장 박동수라고 한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할 경우 170에서 나이를 뺀 수치가 안정권이다. 그리고 70세를 넘긴 사람은 심장 박동수가 1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비만이 수명을 줄이는 진짜 이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 내장 지방은 일시적인 굶주림과 추위에 대비하여 체내에 비축해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식의 시대에는 내장 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하루 종일 연소시켜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분의 내장 지방을 축적해준 사람은 항상 땀을 흘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물건을 탈 때는 반드시 그을림이 생긴다. 내장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그 그을림이 인체에 지대한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이다. 내장 지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을림을 의학적으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한다. 원래 이 사이토카인은 원시 동물이 가진 면역 물질이다. 외부로부터 균이나 독성 물질이 침입했을 때 림프군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공격 물질을 분비해서 적에게 대항한다. 사이토카인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에 대항하기 위한 체내 무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은 자기 몸과 외부의 적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체내에 적이 침입했을 때 적을 향해 쏜 총알에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체내에서 내장지방이 연소될 때 내장지방에서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그을림이 발생해 혈관의 내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손상을 입고 혈관에 생긴 딱지는 혈관을 딱딱하게 변화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아디포사이토카인에는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각각의 분비량이 균형을 이루지만 내장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줄고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과잉 분비된다. 비만 체형인 사람이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쉽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도 내장지방을 태울 때 나오는 그을름인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내장지방은 인류를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달된 기능이다. 하지만 포식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를 끼치고 있다. 꼬르륵 하고 배가 울리는 비밀과 그 효능. 배가 고프면 왜 꼬르륵 하고 울리는 것일까? 임신한 여성이 왜 입덧을 하는지 아는가? 우리의 입은 모든 음식물을 영양으로 흡수하는 일을 한다. 살짝 상하거나 떫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삼켜버린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임신 중에는 뱃속에 아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다. 태아는 정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 몸속으로 독이 들어오면 사산되거나 기형이 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독이나 세균 같은 외부의 적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밥이나 생선에서 조그만 비릿한 맛이 나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구역질을 하는 것이다. 평소 당신의 위는 늘 배고파, 밥 줘라고 호소한다.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공복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사람을 비롯해 모든 포유류의 소장 입구에는 음식물을 기다리는 센서가 있다. 당신이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장은 서둘러 모틸린이라는 소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위를 수축시켜서 아직 윗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소장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를 공복기의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는 정체인 것이다. 자, 그럼 모틸린으로 위장을 쥐어짜도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렇다.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복을 깨달은 위장에서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렐린의 어원은 영어의 grow, 즉 성장을 뜻한다. 그렐린은 공복으로 자극을 받은 위 점막에서 분비된다. 이는 뇌에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뇌하수체에 작용해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성장 호르몬의 다른 이름은 회춘 호르몬이다.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회춘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은 점점 더 젊고 매력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배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서둘러 식사를 하지 말고 잠시 동안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춘 효과를 즐겨보라. 체내 유전자의 회복이 시작된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에는 한층 더 강력한 생명력이 용솟음친다. 그것의 실체는 시루트인 유전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식사량을 40%로 줄이자 수명이 1.5배 늘어났다. 시루트인 유전자는 통칭 연명 유전자, 또 다른 명칭으로는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복이다. 뱃속이 꼬르륵 울리지 않는 한 이 유전자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보물을 갖고 있어도 썩히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하루 한 끼의 식생활로 배에서
꼬르륵하고 소리가 나도록 해보라. 그러면 시루트인 유전자가 체내 유전자를 순식간에 스캔하여 손상 입은 곳을 회복시켜준다. 노화이든 암이든 그 원인은 유전자 이상이다. 이는 하루 한 끼 식생활로 회추는 물론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착한 호르몬이 지방을 연소시킨다. 배가 고픈데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다. 뱃속에 축적되어 있던 내장 지방을 분해하여 영양으로 변환시킨다. 내장 지방은 동면을 위해 모아둔 비상용 연료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쉽게 연소되지 않는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당을 가장 먼저 소모시킨다. 그래서 운동을 한 후에는 저혈당이 되어 배가 고프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거꾸로 내장 지방이 축적된다. 이런 식으로 비만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당연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러면 내장 지방이 연소되어 가장 먼저 허리가 잘록해질 것이다. 게다가 이때 지방세포로부터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것이 아디포넥틴이다. 앞서 지방이 연소할 때 그을림이 생기며 그 그을림이 혈관의 내피세포에 손상을 입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이다. 지방 속에서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관 내부를 청소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것이 아디포넥틴이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아무리 좋은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내장 지방을 축적하면 더 이상 이래봤자 소용없네 하며 활동을 멈춰버린다. 이 때문에 비만인 사람의 아디포테틴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살이 찌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함으로써 살을 빼면 아디포넥틴은 점점 더 활성화된다. 그리고 혈관 내부도 깨끗이 청소되어 점점 더 젊어질 것이다.